아까 저희 그 추미애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추미애가 나갈 지역구가 어쨌든지 간에 고민정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원래 거기가 자기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기 지역구를 물려봐 놓고 물려줘 놓고 다시 뺏으러 들어가는 게 모양새가 너무 어색하니까 광진 갑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아, 을로 안 가고. 광진 을이 고민정이고 네네. 같은 광진구의 옆 지역구 광진갑이 이제 전해숙 의원이 3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추미애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관측도 조심조심 나오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그 추미애 공천 주는 거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조추송 신당을 하지 않겠느냐. 조국 추미애 송영기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나가든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하든 뭐 그런 걸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얘기네요. 추미애의 거취나 행보가 총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 정도 국민 비호감을 찾기가 또 힘들거든요. 그 정도 국민 비호감 찾기 힘들다. 그렇죠. 근데 세 명이 다 국민 비호감이라 가지고 조추송, 송영길, 추미애. 네. 고민정도 근데 국민 비호감이기도 하고. 근데 고민정은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뭐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근데 지역구에서 인기가 꽤 높은 편이래요. 그래요? 네네. 관리를 잘하나 보다. 그런 편인가 봐요. 그러면은 고민정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뭐 누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추미애가 오는 게 제일 좀 두렵지 않을까요? 추미애랑 경선하면 고민정은 무조건 지죠. 왜냐하면은 권리당원들 개딸들이 다 추미애 편을 들어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선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인 거고. 고민정을 살려주고 추미애를 다른 데 빼자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신당 만들면은 민주당한테 피해를 최소화로 가는 방법은 비례신당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그대로 놔두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그 위성정당 역할을 사실상 조추송 신당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도 비례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간다고 쳐도 이준석 혼자도 그냥 당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의원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의원이 있어야 선관위로부터 정당 보조금이라는 지원금이 나오고 이게 그리고 또 의원이 많을수록 그게 배분이 많이 되고 20명 정도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면 또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유리한 게 있는 것뿐이지 이준석도 맘만 먹으면 혼자라도 당은 만들 수 있어요. 당원 5,000명 모으면 만들 수 있어요. 당원만 5,000명 근데 있으면. 이게 서울에서 5,000명이 아니라 5개 지역에서 각각 1,000명씩을 모아야 돼요. 5개 지역에서. 그게 정당 만드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것도 또 한쪽 지역이 아니라 5개 지역에서도 있어야 되나 보네요. 1,000명씩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으기 힘드니까 그냥 막 명단 같은 거 어디서 훔쳐서 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조성은이라는 고발사주 조성은 정당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베트남 참전용사들 이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활용해서 당원이라고 넣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또 문제가 불거지고 그랬던 전례들이 있죠. 그 조성은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게 천하람 아닙니까? 뭐 같이 국회에 들어왔죠. 그쵸.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 같이 입당한 멤버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조성은에 대해 가지고 그 조선일보의 최은민 기자가 사진 찍고 좀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천하람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조성은 이렇게 막 막아세우고 했던.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신당은 조추송 그 신당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이준석 신당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민정 추미애가 경선으로 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게 친문과 친명이 완전히 108 정면으로 빵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의 힘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계파 갈등,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갈등 대리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거를 좀 조율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광진갑으로 빼거나 비례 신당으로 돌리거나 하는 제3의 선택지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광진갑에 있다는 아까 그 삼성 그분은 그러면 친명 쪽이세요? 친문 쪽이세요? 거기도 친명이 아니에요. 약간 존재감이 좀 없어요. 전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김병민 최고 입장에서는 아직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광진갑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않죠. 정말 서울의 그 격전지에서 고생하는 김병민 최고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최고위원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싸우시는 분이 김병민 최고 아닐까. 장해찬 최고 제외하고. 그래서 광진 지역이 워낙에 또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좀 지역 지금 보시는 분들이
분들이 아시는 분들 거기 좀 있으면 열심히 좀 홍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내리 민주당이 해왔던 지역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전혜숙 의원이 상선하고 있고요. 네. 추미애는 거기서 4선했나요? 5선했죠. 5선 와, 해서. 네. 미치겠다 진짜로. 네. 그러면 그 5선했던 지역구를 고민정한테 준 물려받았던 게 거죠? 고민정이고, 네, 송영길이도 물려줬던 게 이재명인 거고. 맞아요. 걔네들은 약간 보면은 다 이렇게 뭐 잘 물려줘요. 네. 잘 물려주네요. 박영선 장관이 구로라는 그 꿀지역구를 민주당 입장에서 윤건영한테 또 물려줬잖아요. 야, 그거는 뭐 어떤 계산이 있는 건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그 운동권 문화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떤 그래도 제 식구 챙기고 약간 나쁜 말로 하면 세습.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키워주고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좀 번외로 지금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도 아까 잠깐 하시긴 했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요즘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새를 뭐 또 막 보여줬다 막 이런 평가도 근데 버스 90대 모으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아요 오프라인에서? 그건 진짜 열심히 정치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구 관리 열심히 잘한 건데. 그렇죠. 근데 다만 지금 혁신위 차원에서 또는 당 차원에서 총선을 앞두고 상징적인 분들이 좀 헌신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뭐 시기의 문제도 있고 각자의 어떤 고민과 결단이 다를 텐데 특정인을 콕 집어서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큰 흐름에서 우리가 다음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이 전체를 위한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하고 뭐 중진들부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죠. 근데 장해찬 최고가 이제 그 선거 공학적으로 보실 때 민주당은 지금 이제 조추송도 계속 설치고 있고 완전히 개따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람들끼리만 가지고. 근데 이거와 우리가 좀 비교가 되게, 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극단화가 되지 않고 뭐 친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좀 희생하고 이런 게 선거에 봤었을 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뭐 어쨌거나 국민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총선 공천 국면에서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또 누가 더 참신한 인물 영입했는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당장 뭐 특정인에게 거취를 제가 압박할 수는 없고 저도 지도부기 때문에 혁신위의 안건을 세세하게 검토해보고 판단할 테지만 어쨌든 혁신위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짜고 치는 것처럼 바로 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오히려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약간 반발도 있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총선까지 가는 한 정치의 긴 레이스의 초중반부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너무 아까 제가 말했죠, 호들갑이 제일 나쁜 거라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진들은 중진들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역할을 어떤 식으로도 할 것이고 혁신위는 또 혁신위대로 자기들이 당해 왔는데 뭔가 이슈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좀 지켜보면 되지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뷰 정치인들도 많이 해봤는데 인터뷰하면서 가장 좀 이분 되게 뭐라고 할까, 이 비상하다라고 느꼈던 분이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장 의원님 인터뷰를 해봤어요? 언제요? 한 꽤 됐죠. 한 2년 됐나? 2년 대선 전에? 네, 대선 전에. 장제원 의원도 그때 인터뷰했었는데 제가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가지고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 성재준 TV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네, 있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나 못 봤는데. 근데 진짜로 그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대통령과 가까워지면서 실세가 됐다 이 전부터 그냥. 그 본인의 어떤 번뜩이는 카리스마가 있는 아주 캐릭터가 강한 정치인이면 분명해서 이 국면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떤 선택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오롯한 결단의 영역이죠. 근데 어쨌거나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 정도 어떤 캐릭터 있기가 쉽지 않죠.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장제원 지금 보시니까 두 장씨가 요즘 잘하고 있다고. 장제원, 장해찬. 자꾸 그리고 막 우리 친윤 그룹을 갈라치고 막 이러려는 시도도 보이는데 장제원 의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자기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구 무소속 당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세 분 다
그 정도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헌신으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정하는가와 무관하게 세 분 다 우리 당의 핵심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기에 자격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뭐 지금 혁신위에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친윤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솎아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럼 뭐 본인들의 결단의 시기가 또 다 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양쪽에서 이렇게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찬반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었을 때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풍채도 진짜 좋으시고 되게 그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뵀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좀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결단하시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